안녕하세요. 샘치과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수면 마취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환자분이 실제로 내원하셔서 어떤 검사를 하고 수면 마취를 받고 퇴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까지 총 7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7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이제 치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 단계인데요. 당연히 처음에 환자분이 오시고 나면 일반적인 치과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치과 치료 받을 게 있는지, 그리고 파노라마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필요하면 CT까지 촬영을 하겠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먼저 환자분이 진정 마취가 필요한 상태인지, 수면 마취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보냐? DFS라고 덴탈 피어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이 치과 치료를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런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마취를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도 환자분이 불안 정도가 좀 높아서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무리 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수면 마취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어떤 전신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을 드시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면 마취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로 해야 되는 거는 저희 마취 적절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수면 마취 약을 썼을 때 위험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 안에 구강 전정의 높이나 혀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분이 잠이 조금만 들어도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취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거를 마취 적절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환자분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면 환자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금식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8시간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가급적 환자분이 금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해드리고, 수술 후에 구역간 구토감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약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엄청 스트릭트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한 끼 굶고 오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수술이다 라고 하면 아침을 굶고 오시고, 오후 수술이다, 점심은 굶고 오시면 대충 한 6시간 정도 공복 상태가 유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보호자 동행 여부입니다. 환자분이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마취약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마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보호자 동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꼭 설명드리는 거는 운전 여부입니다. 반드시 수면 마취 하실 때는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기를 꼭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저희가 더 초진 단계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반 환자와 치과 공포증 환자는 조금 저희가 구분해서 첫 단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방식대로 구강 검진하고 상담실에서 이런 검사하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치과 공포증 환자는 사실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환자분 오시자마자 다른 환자들처럼 구강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면 환자분이 불안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택하진 않고요. 치과 공포증 환자가 일단 오신다라고 하면 오는 시간부터 환자분들 좀 적고 구분된 동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핸드피스 돌아가고 스케일링하고 이런 소음 자체가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금식, 보호자 동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복을 합니다. 웬만하면 환자분 안에 이제 반팔 같은 거를 받쳐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굳이 환복하실 필요는 없지만, 추운 겨울이다 이럴 때 반팔 같은 거 안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수술복으로 이제 환복을 하시고 오십니다. 이때 중요한 게 환복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시고 오시기를 꼭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술 시간이 꽤 깁니다. 일반적인 치과 진료보다 한 2배, 3배 앞뒤로 한 1시간 정도 더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수액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수면 마취 중이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해롱해롱 하신데 환자분 들쳐업고 화장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진정 마취 하시기 전에는 꼭 소변 보시고 오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동의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숨을 잘 안 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의식이 중간중간 회복될 수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치과 진정 마취는 내시경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환자를 자극하는 정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마취할 때 처음에 환자분 쿡 찌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파서 환자분 깨실 거고, 발치한다거나 이럴 때 통증이 발생하면 환자분이 다시 깨실 수 있고, 그래서 중간에 깨시면 저희가 확실히 다시 재워드릴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날 수는 있다라는 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레미마졸람이라는 약을 쓰기 때문에 레미마졸람의 장점은 환자분을 이제 잘 재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기억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향적 기억 상실이라고 해서 이 약을 쓰는 앞뒤로는 웬만하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식 상태가 좀 각성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억은 거의 못 하실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정맥로 확보입니다. IV 천차라고도 하는데 수액을 연결하는 과정이죠. 환자분한테 토니켓, 혈관을 우려시키는 줄을 감고 그 다음에 저희는 꼭 도포 마취를 합니다. 혈관을 찌를 때 통증을 그거라도 조금 덜하게 해드리려고 도포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고 천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장착합니다. 환자분이 숨을 잘 쉬는지, 심장은 잘 뛰는지, 맥박은 어떤지, 혈압은 어떤지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환자분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반드시 이 바이탈 사인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과서에서 나온 정상 기준치라는 게 있습니다만 환자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치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맥박의 정상 기준치는 60에서 한 120 정도거든요. 근데 요즘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러닝 엄청 좋아하는데 러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박 재면 한 58, 57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기준치 밑에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한 140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그런 교과서에서 나온 정상치를 대입하고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만의 정상값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걸 기록해 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계는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환자분의 컨디션 여쭤보고 그리고 오늘 하는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치과 치료는 중간에 계획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깊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레진 치료만 하려고 했는데 엑스레이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썩어 있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무시고 있는 환자분을 깨워가지고 환자분 계획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다시 동의받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면 마취 들어가기 전에 환자분한테 이 치아는 이런 치료 옵션이 있고 저희가 수술 중에 판단해서 환자분한테 더 최적의 치료 옵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단계에서도 치과공포증 환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분들은 사실 수술방에 와서 기다리고 저희가 수술 기구 차리고 하는 거가 당연히 조금은 불안은 하시겠지만 그게 막 엄청 공포스럽다거나 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치과 공포증 환자분들은 이 단계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약간의 아주 얕은 단계의 진정 마취를 합니다. N2 아산화질소 가스를 이용해서 코에다가 가스를 넣고 환자분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거를 하고 IV 라인을 잡으면 좋은 게 이게 진통 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공포증 환자는 그렇게 N2를 하고 이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샘치과에서 세 번째 세대지만 진정마취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요. 진정마취에 가장 앞서 있는 1983 샘치과. 진정 마취는 크게 진정 유도의 단계와 이제 진정 유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진정 유도의 단계는 잠을 자게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인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의식이 각성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하려면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이 왜 많이 들어가냐면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약이 내 혈관을 통해 들어가서 뇌에 이제 다다라야 되는데 그 앞에 블루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어떤 허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허들을 넘으려면 일단 충분한 약의 용량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미마졸람을 저로 위주로 쓰고 있는데 레미마졸람도 처음에는 환자 몸무게나 연령 고려해서 조금 약을 한꺼번에 조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프로포폴은 처음에 고용량이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조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통이라고 해서 혈관이 얇으신 분들은 선생님 팔이 조금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처음 환자 입면 잠에 들게 할 때는 레이마졸람을 이용해서 환자분을 진정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술 단계, 진정, 유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잠을 드시게 되고 본격적인 치과 진료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연히 환자분이 어떤 진료를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국소 마취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죠. 어떤 환자분은 그냥 잠만 자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국소 마취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냥 자다가 누가 쿡 찌르면 깨잖아요. 치과 마취는 보통 통증을 유발하니까 그런 통증을 유발했을 때 환자분이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소 마취를 할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손으로 하는 시린지 마취를 쓰기보다는 점막 무통 마취기나 골래 무통 마취기를 통해서 이때도 환자분한테 좀 통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진정 마취 중간에 환자분이 깨는 경우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우리 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배뇨감이 있습니다. 밤에 우리 잠잘 때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깨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증 조절이 안 될 때 국소 마취가 잘 안 돼서 통증이 발생한다. 무조건 깹니다. 그리고 3번째는 환자분 입에 물이 들어가서 기침을 할 때 환자분이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의 이슈들을 잘 컨트롤해서 환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주무실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진정 마취를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마취 중에는 당연히 이런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들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5분에 한 번씩 저희가 이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 관리나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끊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 마취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방에 들어가는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3명 내지는 4명이거든요. 저랑 이제 석션을 잡는 의료진들은 가급적이면 수술에 집중을 해서 더 완벽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뒤에 있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진정 마취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환자분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한테 노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제가 약을 조절하고 어찌 보면 지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술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응급 관련 교육들을 꼭 듣고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자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치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BLS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은 면허를 갱신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BLS 프로바이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병원에 회복실이 따로 있어서 수술이 끝난 환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회복실로 이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거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약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쓰던 약보다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약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굳이 회복실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2번째 이유는 이것 또한 안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회복실은 보통 이제 환자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닫혀진 공간에 들어가 계시고 아무래도 그런 공간에 있다 보면 의료진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유로 저희는 수술이 끝나고 환자분의 회복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할 때는 자세가 꽤 중요한데요. 그냥 수술할 때와 동일하게 완전히 눕혀진 상태로 회복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의식이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30에서 35도 정도로 체어를 위로 올려서 환자분이 약간 상체를 올린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좋은 거는 혹시나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구역감을 느낀다. 이제 POMB,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나지아 앤 보미팅이라고 하는데 약을 많이 쓰게 되거나 여러 가지 약을 이제 혼합해서 쓰게 되면 환자분이 수술 끝나고 좀 어지러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역감을 줄여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만 자세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는 30도 정도 그냥 누워 있는 게 일반적인 회복 자세였다면 다시 환자분을 다시 뒤로 눕히고 환자분을 반대쪽으로 한쪽으로 우리 옆으로 돌아서 눕게 해서 이제 회복을 하게 해야 됩니다. 누워 있거나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그 토사물이 자칫 잘못하면 폐로 넘어가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옆으로 누워있는 회복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퇴원할 때 그냥 환자분 괜찮으세요? 여쭤보고 그냥 이렇게 퇴원하는 게 아니라 202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PADSS라는 진정 후 퇴원 지침이라는 건데요.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이 나와야 이제 환자분은 퇴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퇴원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를 촬영을 한다거나 구강 내 포토,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상담실에 오셔서 퇴원 후에 하지 말아셔야 할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퇴원 후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푹 쉬시는 게 좋고 유동식을 드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호자 동행해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완벽하게 보행이 가능하고 하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넘어지시거나 약간 의식 상태가 떨어지시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레이마졸람이나 프로포폴 같이 빨리빨리 내 몸에서 배출되는 약들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케타민, 미다졸람 이런 거를 쓰는 경우에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집에 가다가 심지어는 집에 가서 의식 상태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호자분 동행해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번 말씀드립니다.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주 3-4병 마신 상태와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것 같더라도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날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수면 마취도 수면 마취지만 입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 또 안 좋아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양해하셔서 수술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치과 수면 마취를 할 때 진행하는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치과 진정 마취를 계획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샘치과 이승현 원장이었습니다. 병원도 고여있거나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샘치과의 철학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1983 샘치과.